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츠맨의 안철준입니다. 다양한 테크, IT 보안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콘텐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AI 시대이죠. AI 시대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데이터죠.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이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해서 고성능 스토리지에 대한 니즈와 또 수요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AI 분석 환경에서는 이 스토리지가 속도, 확장성, 그리고 이 가격과 비용이라는 측면도 모두 다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아마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때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이런 AI 인프라의 스토리지가 사실은 NAS라고 대표되는 분산병렬 파일 시스템의 하나의 형태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츠맨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NAS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AI 시대에 다시 NAS가 부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탄생과 또 진화의 과정들을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아이오가드의 이현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오가드의 이현호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시게이트의 김정균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게이트에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맡고 있는 김정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좀 여전하시네요. 자주 나오고 싶었는데. 저 이 옷 어떠세요? 좋은데요? 이게 네. 최근에 컴퓨텍스가 대만에서 끝났잖아요. 네, 네. 그때 저희 시게이트 부스에서 네. 특별 제작된 이 셔츠를. 저는. 그 분위기를 저는. 느껴보려고. 저는. 그럼 뭐 기증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번 입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뭐, 대표님도 같이 이렇게 또 맞추셨나요? 네, 보기 좋습니다. 네, 기왕 깔맞춤했어요. 김정균 이사님은 뭐 원체 이런 웨비나도 많이 나오시고 네. 또 시게이트의 마당 발처럼 네. 얼굴 마담처럼 이렇게 나오시는데 대표님은 되게 이런 자리는 또 처음이시죠? 네, 처음 나왔습니다. 많이 긴장하셨다니. 아, 네. 원래 개발자들이 그렇죠. 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끌고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대표님들이 자리에 이제 점점 나오셔야 됩니다. 아, 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이오가드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오가드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한 20년 정도 NAS를 개발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새롭게 리브랜딩해서 만들고 있는 게 아이오가드는 이제 아이오라는 거는 네트워크 IO라든지 아니면 인풋 아웃풋 그 IO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겁니까? 네. 가장 심플한 IO. 네. 네.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거하고 이제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데이터 IO. 그리고 가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가드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안전한 장소에 금고처럼 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지켜주겠다. 예. 그래서 아이콘 형태로 회사하고 네. 브랜드명은 좀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안정성을 잡은 거네요. 그죠? 그러네요. 네. 보호. 아이오가드 아마 그 실제로 이 나스 관련돼서 20년 정도 되셨죠? 근데 이제 네. 뭐 첫 직장부터 스토리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다시 나스로 이렇게 네. 가고 지금의 트렌드는 이제 병렬 분산 파일 시스템 네. 형태로 가고 있는 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나스를 계속 해왔던 분들은 이제 이런 기본 아키텍처를 네. 분신처럼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좀 알겠습니다.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AI 시대, 내 시대가 왔다 약간 이런 느낌 가지십니까? 예, 조금 이제 하다 보니 이제 자신감이 좀 네네네. 자신감이 세상에 나올 때가 됐구나. 이제 드디어 내 때가 됐다. 네. 때가 됐다. 20년 기다렸어요. 제가 소도에 잠깐 했습니다만, 이사님, 실제로 이런 AI 시대에, 나스가 사실 나온 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AI 인프라 환경에서 나스가 다시 부각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꼭 나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GPU 서버 한 대만 갖고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노드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노드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데이터 결과치라던가 아니면 학습 데이터를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 노드들이 접속을 해야 되는 요건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우리는 지금 나스라고 그냥 짧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분산 파일 시스템일 수도 있고 네. 병렬 파일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합쳐진 결과적으로는 공유의 인프라가 필요한 거다 보니까 네. 블록 스토리지나 센 스토리지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공유를 해야 되는 네. 뭐 나스이거나 그런 파일 시스템 기준으로 점점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떤 공유, 또 네. 병렬 분산 관련된 네. 부분들이 있어서 이 나스가 가지고 있는 네. 혹은 병렬 파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네. 또 AI 시대에 다시 또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를 이제 한번
하나씩 이야기해보고 이게 왜 이렇게 돼가고 있고 네. 이런 요건이 왜 필요한 건지. 예. 그래서 이게 뭐 나스 갖고 모든 걸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네. 나스 너머로 더 다양한 솔루션 갖고 대응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기본은 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오늘 아마 약간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공부를 하면 공부할 수 있는데 네. 한번 역사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역사. 네. 아무튼 오늘 이 웨비나 1시간 동안 들으면 나스가 네. 뭔지 또 AI 인프라에서 왜 이 분산 병렬 파일 시스템이 중요한지 이 정도 네. 확실하게 그 캐치할 정도만.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치매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이미 뭐 질문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관련된 질문들과 또 의견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Q&A 시간에도 또 별도로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웨비나 진행 중에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를 대비하는 분산 병렬 파일 시스템의 A부터 Z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이사님? 네, 네, 됐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처음에 한번 나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나스라고 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어떤 데이터 저장소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키가 아마 공유일 것 같아요. 그죠? 여러 대의 노드에서 같은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나스의 개념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NFS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나스 개발자로서 NFS에 대한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NFS 같은 경우 이제 약어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입니다. 네. 그 용어 단어 자체가 되게 쉽네요. 네. 사실 영어로 된 약자들이 풀어보면 대부분 이래요. 그러네요. 엄청 어려울 줄 알았더니. 네, IT 기술에서는 이게 장명이 또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제품이나 기술을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NFS 같은 경우에는 그 유닉스 상에서 이제 이기종 간의 데이터 공유 이런 형태로 시초가 된 거죠. 그래서 NFS를 얘기할 때는 썬마이크로 시스템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썬마이크로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 아시긴 하지만 1980년대를 주름 잡았던 또 OS, 스팍 이런 또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에서 OS 창립하고 나서 바로 먼저 만든 게 한 2년 있다는 게 NFS 프로토콜 1.0입니다. 네. 이미 1980년대부터 네. 시작된 게 나스의 시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NFS가 나오면서 이제 그 발상들이 NFS가 먼저 나오고, 네네, 컨셉이. 예. 그래서 프로토콜이 보시면은 버전 1.0은 썬마이크로 시스템 내에서 이렇게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형태로 했고 2.0부터 이게 ITF라든지 이런 표준화를 통해서 외부에서 서로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4.2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이걸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한 40년 정도. 네, 예, 40년. 40년에 버전 4.0이면 10년에 한 번씩. 예, 대부분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버전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보면 인터벌이 한 10년 아니면 5년. 5년, 10년. 예, 이게 좀 느린 거 아닙니까? 느낌은 이렇게 길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 많은 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은 상대방과의 어떤 규약이죠. 규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다룬 언어의 기본은 바뀌지 않듯이 네. 뭐 단어가 더 추가된다거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공유 파일, 병렬 파일 공유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펀더멘털을 계속 유지하면서 네. 계속해서 시대에 맞게 해서 찬찬히 이렇게 업데이트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출시된 지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이제 약간 구태스러운 약간 기술이 아닌가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는 프로토콜이기도 한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왜 또 AI 시대에 또 이렇게 오래 40년대 기술의 이 나스가 다시 또 부각되고 있느냐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요즘에 보면 연산이 병렬 처리로도 이루어지잖아요. 저장뿐만 아니라 연산조차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드가 여러 대로 또 이제 분산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 분산된 형태의 노드들이 각각의 어떤 저장소를 따로따로 할당을 하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매우 좀 효율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공유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센 공유 아니면 네트워크 공유인데 센은 너무 비용도 높기도 하지만 요즘엔 네트워크가 대역폭이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센은 거의 뭐 64G 정도면 거의 만렙인데 여기는 심지어는 인피니밴드까지 쓰게 되면 800G 정도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아주 확실한 그런 대역폭 기반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저장소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이 분산 파일 시스템, 병렬 파일 시스템 이거나 좀 소규모에서 나스 정도가 좀 적합하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 시대에 이 나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럴까요? 자, 이제 우리 나스를 한번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스토리지의 세 종류 한번 네. 짚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블록 스토리지, 센이나 다스로 대변되는 그 블록 스토리지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는 서버 밑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저장소이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처럼 산발적으로 일하는 업데이트에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의 타입이 블록 스토리지예요. 네. 자, 나스는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나스는 논리적으로 보면 그냥 서버예요, 서버. 서버인데 파일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 파일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약간 스토리지 같은 성격을 갖다 보니까 이제 나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서버이고 이거는 이제 공유라는 컨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여러 대의 노드들이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스토리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이 선 같은 게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파일 스트럭처를 보여주는 거긴 한데 네. 저걸 가지고 이제 파일 스트럭처를 통해서 파일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요. 여러 대의 노드들이 동시에 접근한다는 게 나스의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게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데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용어는 되게 낯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여러 서비스들 예컨대 뭐 스트리밍 서비스, OTT 전부 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에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프라 대비 인터넷에 바로 물렸을 수 있으면서 여러 대의 노드들이 동시에 액세스를 할 수도 있으면서 안정성과 확장성을 모두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스토리지. 이런 거를 나스로 구현하려고 그러면 아키텍처가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쓰게 되면 그런 걸 아주 상당히 간소화를 하면서 보안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 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네.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좀 뒷배경, 오브젝트에 대한 좀 뒷배경을 말씀드리면, 네. 나스 같은 경우에는 파일 폴더 기반이면서 이렇게 좀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시대에다 보니까 이게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그 가지고 있는 장점, 확장성이란. 확장성?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쉽게 알고 있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네. 바로 서비스가 가능한 부분이 네. 있습니다. 나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라이빗한 네트워크에서 공유가 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OTT 같이 이렇게 어떤 콘텐츠라든지 관련된 서비스를 대규모로 이렇게 시스템을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네. 오브젝트 네. 스토리지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오징어 용도에 게임 3. 따라서.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네. 빅은 네, 지금 떨고 있는 거. 네. 외우기 쉬운데요? 그럼요.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네. 방금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방금 떠올랐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종류 크게 세 가지 살펴봤다고 잠깐 하면 한번 짚어봤는데 이제 네.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도 우리가 나스. 나스에 대한 얘기와 이 발전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우리가 나스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네뎁이에요. 네드에서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얘기할 때 아이폰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아이폰 전에 저 옴니아 잠깐 써봤었는데 옴니아이거나 PDA이거나 여러 가지 디바이스도 있었는데 블랙베리. 네, 근데 아이폰에 와서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대중화가 되고 그 플랫폼이 완전히 좀 뭐랄까 대중화가 됐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적에는 네뎁이 아마 그 역할을 스토리지에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네뎁 한번 어떻게 되나 볼까요? 오래됐죠. 네뎁 혹시 잘 아시죠? 네, 그 나스를 만들면서 네. 가장 기본 표준 레퍼런스로 많은 개발자들이 참조하는 네. 모델이 예. 네뎁 기술입니다. 거의 교과서죠, 그죠? 네, 네. 교과서. 대표님도 네뎁을 보고 우리도 네. 네뎁이 돼야지 이렇게 창업을 하신 겁니까? 초반에는 그 시작점이 이제 거의 몇 년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수십 년 차이. 금방 따라잡는구나. 네. 아무튼 네뎁이 네. 아이폰 같이 폰에서 네. 스마트폰에서 어떤 시발점이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대규모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뎁이. 근데 이 네뎁에서 이 회사에서 만든 이 제품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나스라는 거는 파일을 관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파일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의 제일 핵심은 파일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고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없는 네.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뎁이 가지고 있는 주요 기술이 와플이라는 파일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네. 이렇게
첫 출시도 거의 뭐 스토리지 업계에서는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네. NFS에 대한 그런 임플리멘테이션을 통해서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NFS 프로토콜을 이용한 그런 네, 거죠? 나스의 시초는 NFS를 통한 데이터 공유다 보니 이제 초기 업체들도 컨셉을 그런 형태로 해서 시작을 한 와플. 네. 네. OS 쪽은 어떻습니까? 네뎁에서? OS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찾아본 내용도 이제 레퍼런스 초반에는 전용 마이크로 커널을 좀 사용을 하는 형태로 가다가 이제 이게 저희도 개발하다 보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복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가 나오면 그거를 구동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발자들이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FreeBSD 그 계열로 이렇게 지금 많은 업체들이 초반에는 그런 인프라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FreeBSD 기반으로 고성능으로 해서 나스들이 좀 초반에 많이 나왔던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뎁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관련된 와플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 프로토콜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전체적인 OS도 잘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게 장점이라고 볼 수 OS 있겠네요. BSD 얘기했었는데 BSD 혹시 어떤 건지 좀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BSD를 하면 족보가 이제 AT&T 벨연구소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분이다.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멀리 가는데 간단하게 선조입니다. 유닉스의 선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T&T 유닉스에서 그 유닉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UC 버클리 때 이제 일반 학교에다가 교육용이든 아니면 연구용을 이렇게 무상으로 소스를 초반에 제공해서 이런 유닉스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버클리에 똑똑한 천재분들이 좀 많았었는지 저희들 VI 예전 분들이 이제 VI를 아시는데 빌 조이 같은 분들이 그 BSD에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완성도가 높은 특히 이제 유닉스보다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보안 이런 부분들이 훨씬 강력해진 BSD OS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썬마이크로 처음 멤버로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쓰는 이제 썬OS, 솔라리스 이런 형태로 계보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상용으로 가면서 AT&T 유닉스 시스템 5라는 코드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이런 상용계로 갔고요. 역사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BSD 같은 경우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라이선스 개념도 좀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연구하고 배포하고 이런 게 이제 BSD로 이렇게 계보가 난 거죠. 아무튼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OS를 지금 네뎁이 관련돼서 지금 오퍼레이션 하고 있다.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트워크에서 특정점이 확실히 있었던 거죠. BSD의 B가 버클리 대학이래요. 버클리에서 만든 이제 OS인 거죠. 그래서 초창기 네트워크 장비나 보안 장비들은 BSD 커널 위에서 많이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적인 특성이나 성능이 우수할 수밖에 없었대요. 태생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리거시 나스에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나스에는 약간의 좀 한계점, 제약점이 있습니다. 네뎁은 제품이 워낙 기반도 되게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도 센 볼륨도 업데이트를 하면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라던가 VMware랑 되게 축이 잘 맞아요. 기술 개발을 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스냅샷을 할 때 VM 단위로 스냅샷을 찍는다던가 여러 가지 선진적인 기술들이 도입이 돼서 지금도 아주 업데이트가 잘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제품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전통적인 나스 관점에서 볼 적엔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 제한은 뭘까요? 저장하는 파일 개수가 많아지면 속도가 매우 현저하게 늘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브라우징 속도가 늘어진다던가 I/O 성능이 늘어진다던가 그리고 또 확장성 개념에서도 제한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내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나스는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서버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서버를 확장할 수 있는 데는 제한이 생겨요.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드라이브라던가 파일 시스템의 용량의 어떤 한계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나스를 좀 더 한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색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장 매체 그리고 네트워크 대역폭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저장 매체 말할 것도 없죠. SSD를 쓰게 되면 응답 속도가 확실하게 빨라지죠. 대역폭도 이제 예전에 10G다가 지금 25G, 50G, 100G, 200G, 심지어 인피니밴드 800G까지 출시가 됐으니까 이제 대역폭도 아주 많이 크게 확보할 수가 있고요.
프로토콜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NFS 프로토콜도 심지어는 거의 최근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돼서 네, 4.2가 제일 최신 버전입니다. 네, 리눅스에 들어가서 지금 나와 있는 최신 알겠습니다. 프로토콜 측면에서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확장. 그럼 아까 스케일업 이제 수직으로 확장되는 방식과 수평 이제부터는 수평 확장 방식이 이제 다시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전통적인 나스는 레이드 기반의 데이터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저런 복제 정도로 머무르게 되는데 이거를 더 크게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레저 코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레이드를 네트워크 기반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레이드를 좀 다른 슬라이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다른 데이터 보호 기술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이런 기술들이 점점 더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키밸류 DB라는 언급인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키밸류 DB?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릴레이션 DB와는 좀 다른 키와 밸류, 그러니까 인덱스와 데이터를 이렇게 매칭해서 관리해주는 스토리지에서 많이 쓰는 형태로 고속 리스판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로. 어떤 측면에서 유리한 데이터베이스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플한 거죠. 키와 밸류만 가지면 오브젝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능을 내는데 조금 더 인덱스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인덱싱이 되는 거죠. 기본적인 나스에서는 이제 파일 시스템 내부에 이제 저런 정보를 저장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는데 이거를 별도의 어떤 그것만 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기능이 더해졌다 정도로 요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중에서 이제 가장 부각이 되는 게 바로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일 것 같아요. 스케일 업을 한번 볼까요? 아까는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스는 논리적으로 하나의 서버입니다. 파일 서비스를 해주는 일단 서버. 그거를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의 서버다. 용량이 필요하면 여기에 이제 저장소를 쌓아가는 거군요. 이게 저기에 JBR이 됐건 레이드 스토리지가 됐건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노드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HA 기반으로 노드를 이중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업 나스는 저 정도입니다. HA 기반의 노드 이중화까지 그리고 심플하네요. 가면 되는 거니까. 레이드 위주의 데이터 보호 기술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나면 파일 단위로 얘네들은 액세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파일 그대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애니메이션 효과 넣으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강아지 사진도 예쁜 강아지 골라가지고 제가 지금 했어요. 아무튼 데이터를 저런 식으로 보관한다. 컨셉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성능이나 용량을 더 늘릴 필요가 생겼잖아요. 점점 저장 데이터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이제는 위가 아니라 옆으로 이제 펼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 아웃이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면 저거를 어떤 로직에 의해서 다 여러 개의 청크로 나눈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게 돼요. 애니메이션 표현 힘들어갖고 제가 페리틴이 여기다 못 넣어놨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노드에 걸쳐져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메타데이터를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분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쯤 됐으면 이제 이걸 스케일 아웃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옆으로 노드 간에 이제 확장을 시켜서 저장을 하는 이런 컨셉인데 이렇게 되고 나면 이걸로 가장 유명했던 게 바로 아이실론이죠. 그죠? 아마 이름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스케일 아웃 나스의 거의 대명사 같은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IO가 이제 이런 시점이 되고 나면 이제 여러 개의 노드에서 같이 이렇게 IO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관점인 건데 저 메타데이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메타데이터를 특정 노드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펼쳐진 노드에다가 따로따로 분산 배치해갖고 저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병렬 파일 시스템의 구조는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요. 그럼 여기서 그 메타데이터를 저렇게 분산하는 거랑 집중하는 거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메타데이터를 집중해서 관리하게 되면 뭔가 조금 관리적인 포인트를 집중해서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대신에 그 메타데이터가 집중 방식은 깨졌을 때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추가적으로 메타데이터만 따로 백업을 받든 아니면 이중화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좀 사용하는 그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노드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방식은 여러 노드 중에서 몇 개가 깨졌어도 메타데이터가 일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약간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쓰는 형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이 부산 병렬 파일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개발자들의
의도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자들이 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확실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할 자신이 있다. 이런 네. 형태면은 뭐 MDS 형태 이렇게 집중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는 좀 더 많이 흩어놓고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해서 복구하는 그런 기술을 좀 더 확보한다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개발자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집중을 네. 할 건지 분산할 건지 네.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최초에 그러면 저렇게 노드별로 각각의 데이터들을 분산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어떤 관리를 하거나 어디다 노드에다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스케일아웃에서. 메타데이터가 이제 그걸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가장 핵심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그리고 관리할지. 아까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레이저 코딩 기술을 써서 어떻게 그 데이터를 청크 단위로 쪼개서 적절하게 배분하고 그거를 다시 또 복호, 그러니까 연산이 들어가는 거죠. 저장할 때는 이거를 쪼개서 암호화 연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리드할 때는 복호 연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CPU 오버헤드가 좀 이레이저 코딩에서는 좀 많은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은 이 CPU 오버헤드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형태든 이거를 향후에 이제 아이디어는 이거를 연산을 GPU로 돌리는 방법도 많은 연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분산 처리, 병렬 처리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전체적인 노드를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저걸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CPU 로드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렇게 이제 병렬 파일 시스템을 쓰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파일 시스템. 저것들 데이터가 유지 관리되는 파일 시스템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데이터 보호를 이제는 레이드를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레이드는 한 시스템 내부에 묶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레이저 코딩을 쓰게 되면은 저장소의 활용 요율은 높아져요. 이를테면 전체 물리적인 게 100이면 이레이저 코딩을 쓰게 되면 한 70%? 65% 정도 선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 대신 CPU 리소스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연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싫고 CPU 리소스를 최소화를 하려면 그냥 이제 복제를 쓰죠. 뭐 2벌이나 3벌 복제를 해서 저 노드들 간에 흩어놓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저장소는 물리적으로 2~3배가 많이 필요하지만 CPU 리소스는 거의 안 쓰게 되다 보니까 성능을 확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 병렬 파일 시스템에서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죠. 근데 이렇게 결국은 적절한 트레이드오프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나요? 네. 그 성능을 많이 뽑고 싶으면 물리적인 리소스를 많이 깔고 그게 아니면 CPU를 많이 태우던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스케일 아웃이 그동안의 어떤 나스의 어떤 문제였다고 하면 현재 이런 부분들을 스케일 아웃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스케일 아웃도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들이 나스에 적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그럼 실제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아마도 로고들 많이 친숙한 것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하둡! 네, 빅데이터계의 거의 뭐 한동안의 대명사였었죠. IBM GPS도 저게 병렬 파일 시스템의 대명사 같은 제품인데 클러스터도 있고 제너럴 패러렐 파일 시스템이에요. 이름조차도 이미 보편적인 병렬 파일 시스템이 GPFS입니다. 요즘은 IBM 스펙트럼 스케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저런 것들 병렬 파일 시스템의 대명사 러스터. 러스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서버로 분리해갖고 따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저 러스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뭐 셋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분산 관리를 합니다. 사두분 빅데이터 때문에 되게 유명했죠. 셋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 기반의 스택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랑 연동을 참 잘 되는 이런 제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러스터는 HPC 쪽. 이 아이실론 같은 경우에는 저 분산 파일 시스템 스케일 아웃 나스로 아마 그 유명세를 크게 떨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웨카나 바스트나 해머스페이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병렬 파일 시스템 단계로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에이전트를 클라이언트에다가 전용 에이전트를 심는 제품들이 왕왕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GPFS에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다가 에이전트를 따로 심어가지고 이제 마운트를 해야 되는 아니면은 해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NFS 프로토콜로 마운트를 할 수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에이전트를 쓸 때랑 안 쓸 때의 장단점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호환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은 서로 언어로 얘기하자면 한국어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용 클라이언트를 쓰면 속도, 응답 시간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NFS는 저희가 쓰는 공통어라고 보시면 영어를
네. 한국인이지만 언어로 소통하면 조금 늦긴 하지만 저 오래 걸려요, 시간. 왜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매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NFS에 대한 그런 약간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들에서 네트워크 대역폭을 늘린다거나 예. 뒤에 말씀하신 RDMA 기술을 써서 그 네이티브한 영어 수준을 따라잡을 수준으로 이제 요구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에이전트는 아무래도 속도라든지 성능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서 에이전트 방식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런데 호환성적인 측면에서 에이전트 리스 방식을 쓰고. 맞나요? 에이전트가 쓰게 되면 약간 좀 호환성이 좀 좁혀지게 되죠. 네. 이거를 모든 버전의 OS와 모든 종류의 OS를 다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정해놓죠. 요것만 써. 네. 그게 만족이 되면 에이전트 기반의 거를 쓰는 게 성능으로서 제일 나을 수 있고. 네. 근데 범용은 아무거나 다 되지만 네.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 있는데 요즘에 또 다양한 기술을 갖고 극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특정 제품이 아주 좋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어떤 워크로드 기반의 그 환경을 먼저 살펴보고 OS 사용하는 OS의 종류와 버전, 그다음에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솔루션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고를 수가 있는 거지. 뭐 시중에 알려진 것처럼 저 제품이 최고야 나한테 맞겠지 이런 느낌은 좀 그건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중에서 이제 러스터를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HPC 쪽에서 병렬 파일 때문에 거의 대표적이죠. 러스터. 러스터가 이렇게 대표적이게 된 가장 큰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역폭이에요. 인피니밴드. 인피니밴드 영어로 인피니밴드 IB인데요. IB에 대해서 이 인피니밴드가 왜 그러면 이더넷에 비해서 성능이 좋았는지 좋을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RDMA가 나왔어요. 네. 또 RDMA 전문가가 계시니까 네. 한번 여쭤볼까요? RDMA 어떻습니까? RDMA는 뭐 가정으로 따지자면은 그 결정권자가 CPU라면 뭐 어머니가 일단 결정권자인데 어머니 어머니 결정권자가 아버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니죠. 네. 모계 사이가 됐군요. 그래서 아들과의 뭔가 거래가 있을 때 예.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 직결. 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면 CPU 오버헤드가 없는 네. 상태. 불효자 시스템이네요. 불효자 시스템이네요. 아, 너무한데요? 그래서 뭔가 CPU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이고 메모리와 실제 저장 그 장치 간의 그 직결 루트를 통해서 네. 빠르게 I/O를 함으로써 레이턴시를 줄이는 그런.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나스의 어떤 분산 파일 병렬 시스템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CPU가 관련된 어떤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고 전체적인 로드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로드가 많이 늘어난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RDMA가 그 CPU의 어떤 로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애초에 DMA 기술은 많이 있었어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잖아요. 네. 메모리를 직접 액세스할 건데 이제 원격으로 가겠다. 아. 그래서 이제 RDMA인데요. 처음에는 RDMA는 곧 인피니밴드였었어요. 처음에는. 저걸 쓰는 게 인피니밴드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성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인피니밴드가 점점 이제 저런 HPC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NFS 쪽에서도 이제 이게 점점 기술이 좀 보편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더넷에서 이제 그 RDMA 기술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더넷에서 성능 차이가 얼마나 하는지 그래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대표님께서 직접 테스트 해보신 겁니다. 네. 네, 다행히 네. 랩에 100G 네트워크하고 네. 100G 이더넷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NFS로 그 RDMA하고 TCP 환경으로 해서 측정을 해봤는데요. 네네. 100메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RDMA를 하려면 네트워크 카드 양쪽에 그 기능 자체가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물리계층으로 해서 그 안에 보시면은 DDR 메모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그 I/O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TC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가 오가기 전에 에크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에서 3엔드 쉐이크 있잖아요. 그때 지연 3번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있습니다. 거. 그리고 대신에 체크썸을 하기 때문에 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지만 시간과 속도 스루풋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단계를 조금 압축해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바로 직결로 데이터를 보는 형태로 해서 네. 쓰다 보니까 거의 그게 TCP 예. 방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RDMA. 예, RDMA? RDMA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백지 환경에서 요즘 성능이 좀 TCP 쪽에서 안 나온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RDMA로만 바꾸셔도 거의 한 4배 정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파일을 조금 더 키우는 형태로 하면 보대도 한 2배, 2.5배 정도 이상은 성능 개선 효과가 좀 네. 이렇게 현재 이 컨디션에서 몇 배 차이 나는 겁니까? 현재 100메가는 한 4배 정도 차이는 나긴 네 하는데요. 배. 예. 네, 네.
데이터의 특성을 좀 탈 것 같아요. 이건 네. 시퀀셜 데이터 기준으로 네. 측정을 했던 거고 좀 짠 파일이 되면 좀 요일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일반적인 TCP 기반의 통신보다는 RDMA 통신이 효율이 많이 높아져서 대역폭의 활용률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죠. 확연히 좋아지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파일에서 동일한 네트워크 컨디션에서 RDMA 방식이 기존의 TCP 방식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정도. 요 컨디션. 최대? 최대. 최대고 이제 최소 이제 보기는 2.5배 정도. 2.5배까지는. 예. 그 RDMA를 구현한 조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핵심적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계층을 OSI 7레이어 네. 말씀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이게 카드에서 NIC? 지원이 돼야 되고 RDMA 지원하는 NIC가 필요하다. 예, 전송 계층이 돼야 되고 소프트웨어 저희들 쓰는 뭐 리눅스라든지 거기서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RDMA 그 지원하는 스택이 또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NFS를 쓰기 위해서는 또 NFS가 가지고 있는 RPC를 통해서 메시지 통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RDMA 기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층적으로 이게 바로 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스택별로 이게 지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노드가 해야 되니까 스위치. RDMA가 지원이 네. 자, 그럼 하드웨어로 본다 그러면 RDMA가 지원되는 NIC 네트워크 카드랑 스위치,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 드라이버라든가 패키지 같은 것들이 호환 지원이 되는 OS. 대부분의 OS에서 근데 다 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오래된 OS만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다 RDMA 패키지를 다 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컨디션만 맞으면 RDMA 방식을 네.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고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RDMA 기반의 전송에서 조금 더 확장된 게 바로 이제 요즘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가 됩니다. GDS 많이 네, 들어봤죠. GDS가 이제부터 이제 뭐 엔비디아 그 연산 노드에서 스토리지로 바로 액세스를 하기 위한 이런 기능들이 요건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GDS는 엄밀히 말하면 RDMA 기술 위에서 작동을 하는 이런 거예요. 근간이 RDMA인 거고 컨셉은 같은 것 같아요. 같은 네. 기술을 쓰긴 하죠. 그러면 RDMA랑 GDS는 어떤 게 다를까요? 대표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네. 드린 것처럼 이게 계층별로 되는 거죠. 물리 계층, 그 다음에 전송 계층, 그 다음에 응용 계층, 네. 맨 탑엔. 그래서 GDS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응용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7A에서 7층? 네. L7? 예. 그래서 CU라는 건 그 GDS라고 할 때는 그 저희들 GPU 연산할 때 쿠다를 많이 네.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GDS를 쓰기 위해서는 CU라는 파일이라는 SDK 형태 파일을 읽고 쓰는 형태의 그런 API를 통해서만이 GPU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하고 직접 IO를 처리가 되는 거죠. 대신에 RDMA 개념처럼 CPU를 거치지 않고 나는 직접 GPU가 데이터에 접근한다.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속도 개선이 또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럼 한번 개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PU, 연산 가속용 스토리지 구조인 거고요. NFS 버전 3이나 4, 그 다음에 이제 NVMe 뭐 패브릭 같은 이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쓸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제품들 로고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바스트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웨카 같은 제품들이 GDS가 대응되는 스토리지 중 거의 초창기에 이름을 올렸던 제품들이에요. 여기 좀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던데요. 대표님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네. 인피니밴드가 나왔을 때 그거를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멜라녹스. 멜라녹스죠. 엔비디아에 인수됐던 예. 그 멜라녹스는 이스라엘 업체가 되겠고요. 지금 요즘 나오는 웨카라든지 아니면 바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멜라녹스에서 일하셨던 이스라엘 엔지니어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새로 신생 벤처 거기는 벤처가 생태계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되게 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스토리지 관련된 부분들은 다 서로 커뮤니티가 돈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GDS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특정 표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표준화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표준 아닙니까? 엔비디아의 볼 수는 없나요? 쿠다가 엔비디아 GPU에 대한 듯이 이 GDS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 대한 근데 너무 많이 쓰니까 표준처럼 됐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기업들끼리 처음에 이제 어떻게 서로 소통을 많이 하게 되면서 처음에 이스라엘 스토리지 업체들이 GDS를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한때는 약간 좀 제한적인 기술이다가 지금은 더 보편화돼서 심지어는 이제 NFS 기반에서도 이제 GDS 기능이 구현이 되고 있어요. 대표님 나스도 이제 GDS를 구현할 수는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네, 이미 구현은 돼 있고요. 네. 이게 GDS 버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리비전이라고 하지만 1.3 버전부터 GDS가 그 NFS RDMA
형태가 되고요. 네. 요 근래 제가 리포트를 좀 보니까 1.8부터 많은 업체들, 특히 해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서티가 돼서 인증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NFS 기반인데 예, GDS가 대응이 되죠. 예, 예. 네, 그런 거라서 GDS는 약간 RDMA 기반으로 작동을 하지만 그 위에서 이제 또 다른 표준이 생겨서 이제 좀 더 높은 레이어에서 작동을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이제는 표준이 돼버린 이런 스토리지 액세스 기술일 것 같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는 뭐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NIC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스위치. 예, 결국은 스위치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거 똑같죠? OS 버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이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고 얘기할 때에는, 원래는 그 NVMe로 구성이 되는 그 SSD 볼륨들 있잖아요? 거기에 내부적으로 액세스를 할 때 사용하던 그런 프로토콜인데, 얘네들이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바깥에다 저장소를 꾸며야 되잖아요? 근데 NVMe는 사실은 서버 내부에 존재하는 이 버스 간에 작동을 하는 PCI 버스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바깥에 물리적으로 구성된 외장 스토리지를 이 서버 내부에 존재하는 PCI 버스에다 때려박아 꽂아 넣어야 되는 이런 요건이 생기게 됐어요. 그거를 가장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제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표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 내부의 PCI 버스를 액세스하는 것보다는 조금 뭐 제한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외부에 있는 스토리지를 거의 그 수준에 준하는 빠른 성능으로 액세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또 다른 최신의 어떤 스토리지 표준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스토리지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AI 스토리지 요건들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막연하게 생각만 해봐도. 온라인으로 볼륨 확장이 필요한가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그 웹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생성형 AI라든지 아니면 뭔가 AI 서비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용량이 어느 정도 이제 차 있는 상태에서 시스템을 잠시만 하고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잠시만. 네. 네. 노드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볼륨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서비스 형태는 온라인 확장이 되게 중요한 부분, 다운타임이 없어야 되는 네. 부분이죠. 그리고 유연한 확장이라는 게 보면 그 온라인 확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네, 거죠. 관련이 있겠죠. 자연스럽게 장애 없이 해야 되고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요즘은 AI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올 플래시에 이게 공유 파일 시스템 형태로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응답 속도, 저희가 그 뭐 생성형 AI에 한번 질문을 던졌는데 뭐 10초 있다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이 올 플래시, 앞단에서는 올 플래시 형태로 이렇게 돼 있고, 이미 또 학습된 데이터 추론 이런 것들을 빨리 응답을 위해서는 대부분 이제 올 플래시로 앞단에 티어를 맨 처음에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들이 쌓이잖아요. 저희들 보면은 뭐 그 안에 보면 했던 내용들이 네. 다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히팅률이 좀 낮은 것들은 티어링을 해서 뭐 아카이빙 쪽 온라인 아카이브 오브젝트 스토리지 쪽으로 이렇게 저장이 넘겨놓고? 예. 그러고 이제 데이터 보호 수준, 아까 레이드를 넘어서는 보호 수준, 제가 잠깐 이제 이레저 코딩이라든가 복제, 네. 재벌 복제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수준. S3는 왜 필요한가요? 이 상황에서? 일단은 그 저장 공간에 대한 개념인 거죠. 나스를 뒤에다 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 좀 네.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거를 서비스 HTTP, 저희가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 HTTP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프로토콜을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를 다시 또 로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실시간 로딩, 그런 부분에서 S3가 유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약간 계층 구조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요즘에는 네. 이제 그 REST API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HTTP 커맨드를 가지고 주고받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네. 하는 이런 요건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이제 저장 매체의 응답 속도가 빠르게 필요하니까 당연히 플래시, 심지어 NVMe SSD를 사용하게 될 거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CPU의 처리를 피해서 액세스를 직접 하는 저런 RDMA라던가 아니면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 같은 이런 것들, 대역폭도 뭐 400G 이더넷이나 심지어는 인피니밴드 같은 이런 정말 엄청난 그런 대역폭들을 쓸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쭉 이제 얹어보면 저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모든 AI 이런 워크로드들이 저렇게 크게만 구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막상 보면 이제 연구소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만들게 돼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는 좀 미드레인지로 저는 표현했는데 저런 정도로 그냥 SSD를 쓰긴 하지만
뭐 대역폭도 생각보다 낮겠어요. 네. 보시면 저기서는 뭐 100G까지도 갈 일이 별로 없고 25G 뭐 정도 수준으로 딱 되고 저 정도 되면 이제 NFS 수준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되는 거죠. 네. 아까 같은 병렬 파일 시스템, 분산 파일 시스템 언급을 다 했는데 이거를 엔터프라이즈랑 미드레인지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어떻게 보면 돈? 네. 돈? 비용이에요? 예산 네. 그리고 이제 용량, 확장성, 예. 그다음에 응답 속도를 좀 더 높이는 거.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왔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캐파 정도가 되겠죠. 가장 저 사이 용량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용량을 키우다 보면 이 GPU 서버 내부에 있는 그 SSD 영역 갖고 대응이 안 되면 그때부터 바깥으로 끄집어 내다 보니 그래서 그 GDS가 됐건 대폭이 됐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기준, 그 용량 이내라고 그러면 그 안에서 처리가 다 끝날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바깥에 이제 결과물을 저장할 때는 어느 정도 잘 만들어진 나스라고 하면 거기다 저장을 왕왕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 그 아이오가드 나스 포지셔닝을 다 저 사이 정도 요렇게 딱 해서 저 정도의 포지셔닝을 합니다. 아이오 가드가 저기 들어가는군요. 네. 저희는 틈새 시장만 틈새 치고는 너무 넓은데요? 제가 공평하게 네. 딱 3등분 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사이에서 엔터프라이즈에 있는 좋은 기능들 중에 일부 이렇게 취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용량, 대부분이 이제 용량에서 많은 부분들 애로사항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뭐 수백 테라에서 뭐 3페타 정도까지 그 바운다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그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용량에 대한 수요, 그리고 성능은 좀 더 뭐 25G, 40G도 쓰시고 요 근래 들어와서는 100G를 쓰시는 환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25G가 좀 보편적으로 지금 연구소나 이런 데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40G나 50G로 가는 게 맞는 포인트이긴 한데요. 네. 얼마 전에 슬픈 소식은 50G가 단종. 단종됐어요. 그래서 네. 100G로 바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네.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RDMA, 네. GDS 이런 것들이 미드레인지 랩에서 지원하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큰 장점일 것 다 같아요. 지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준비하는데 잘 안 쓰시더래요.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안 쓰고 왜 안 씁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예. 거죠. 아, 네. 굳이? 예, 굳이 네. 근데 이제 나중에 확장이라든지, 네. 여하튼 뭐 스케일아웃이든 스케일업이든 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네.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 고려한다면 당연히 그런 기능들이 지원하는 것들이 당장은 안 쓴다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연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축을 한 사례들을 한번 이제 좀 표준화해서 한번 저 구성도를 한번 꾸며봤어요. 실제로 이제 어떤 학교나 아니면은 저 연구소 수준에서 구현이 되는 그 AI 그 구축 환경에서 GPU 노드들이라던가 아니면 스토리지를 꾸며서 이제 대부분 저 안에 들어온대요. 네. 뭐 그게 차이점이라고 하면 GPU 노드의 개수, GPU 노드 안에 구성된 NVMe SSD의 용량, 그 다음에 서비스 네트워크의 대역폭,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 용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대표님 어떠세요? 저 SSD 티어가 나눠져 있는데 SS 티어랑 하드 티어 저렇게 많이 구성이 되나요? 초반에는 저희도 이제 약간 AI 쪽에 연산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이 안 되다 보니 초반에는 과스펙으로 해서 일단 들어간 거죠. 그래서 SSD 캐싱을 좀 미리 써야 되겠다 해서 미리 세팅해서 들어갔더니 대부분의 연산들은 GPU 내부에 있는 NVMe라든지 이런 데이터 자체가 그 학교 쪽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소 쪽은 이제 또 일부는 좀 갈리긴 하거든요. 그 용량이 작은 걸로 연산해서 로컬에서 다 처리가 되고 아카이빙만 이거 하드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SSD를 티어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초반의 사상은 SSD 용량이 좀 작고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티어링을 통해서 하드에 느린 거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썼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 고객들 중에 일부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 파일 자체가 뭐 기가 단위로 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SSD를 거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다 보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개로 나눠서 SSD 볼륨, 하드 볼륨으로 쓰는 게 나중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복구라든지 이런 게 좀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경험을 입각해서 볼 때. 실제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SSD냐 HDD냐 티어링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조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너무 다
빨라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게 전력이 갑자기 다운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SD 캐시를 쓰면서 데이터 신뢰성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좀 갑자기 떨어졌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끝까지 사수하는 나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안정적인 걸 레커멘드하는 게 그래서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두 개를 정책적으로 이원화해서 쓰는 형태로 좀 많이 하는데요. 그게 가능한 부분은 요즘 나오는 SSD 용량대를 보시면 엄청 커졌죠? 100테라까지도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섞어서 쓰는 형태보다는 분리해서 쓰기보다는 여기서 섞는다면 히트레이트에 따라서 컨트롤러 레벨에서 이제 데이터를 자기가 알아서 배치를 하게 하지 않고 티어를 나누는 거죠. 그냥 아예 SSD 구분을 해서 정책을 별도로 부여하는 게 요즘 들어 경험적으로 볼 적에 훨씬 더 성능이 낮게 나오더라. 미리 이렇게 티어링 했던 고객사들 중에 일부는 그런 요구 조건들이 좀 오히려 오버헤드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용 어떤 용처에 따라서 아예 티어링을 하지 않고 그냥 SSD 부분, HDD 부분 이렇게 따로 부분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 실제 구축 사례 한번 볼까요? 네. 자, 지금 보면은 학교랑 그다음에 연구소 쪽 그 외의 정도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요건이 어떻습니까? 학교 쪽 같은 경우에도 일단 용량을 기본으로 많이 좀 모자란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오 가드에서 설치한 그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산적인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을 받다 학교는 보니까 특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돈 안 씁니까? 예산이라는 게 한 해의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JBOD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 스토리지 뒤에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고밀도 스토리지다 보니 그거를 일단 다 채우지는 않고요. 원하는 만큼 용량을 해서 구성을 하는 형태로 좀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고. 알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혹 가다가 공인 IP를 쓰시는 형태도 좀 많이 좀 덜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인 IP, 퍼블릭 IP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 엔진 자체를 다 빌드업을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객사 맞게 보안 부분들은 가능한 최대한 문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은 다 맞고 약간 하나만? 보안 부분을 최적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고객사분들이 좀 많이 호응을 해주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스토리지 구성에서도 보안적인 측면, 데이터를 어떻게 보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트워크를 통한 부분이다 보니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공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안호를 최소화하는 형태 그리고 컨트롤 가능한 부분만 포트를 열어서 관리하는 형태로. 학교 쪽이 좀 더 보안에 좀 더 시작합니까? 퍼블릭 IP를 쓰게 되면은 노출은 좀 많이 될 것 같네요. 어차피 보안 관제 시스템은 다 구축이 돼 있지만 간혹가다 편리성 연구자가 집에서도 뭔가를 다시 또 해야 되면 가끔씩 퍼블릭 IP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케이스 구축 사례들이 있으시네요, 실제.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구축 사례가 많으면 아이오 가드만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실제 구축하에 보면 성능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많이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구축하는 환경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관리하시는, 그러니까 연구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조금 연구원 분들께서, 리눅스를 좀 더 잘 다루시는 분들이 이거를 맡게 되시는 부담감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자주 일어나면 안 되는 게 이제 스토리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 포인트를 최대한 없애는 형태로 해서 OS라든지 그리고 보안 부분들은 막는 형태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갔던 중에 살아서 무중단 기록 산업재해도 보면 무장애 기록이 있듯이 저희도 지금 최대로 돌리는 거 한 8년 정도는 8년 무장애. 다행히 엔터프라이즈 기능 하드들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발열이나 진동이나 잘 돼 있는 하드웨어 기반에서 OS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중단이라고 해서 데이터 I/O가 일어나지 않아서 무중단은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I/O가 일어나는 와중에도 안 써서 무중단이 아니라 그런 건 아니네요, 최소한. 그래서 그런 자신감 어떻게 보면 스토리지는 신뢰성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몇 년의 시간 동안에 이런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는
나가는 게 제품으로서 일하는 알겠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노하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무중단으로 뭐 제품 자체의 어떤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전체적인 어떤 아키텍처라든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필요하겠다. 운영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연구소에서 저런 요건들, 어떤 운영에 대한 요건들,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서는 좀 더 예산이라든가 보안에 대한 이런 다양한 요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외산 업체보다는 국산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일 것도 같아요.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더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무튼 연락해달라고. 네. 요 말씀드리려고. 알림마다한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역량 있는 저런 업체들, 파트너들, 시게이트가 나스를 만들진 않잖아요. 네, 저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레이드를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산 병력화 시스템에서는 러스터는 레이드를 쓰지만 나머지 솔루션들은 대체로 뭐 이레저 코딩이나 아니면 국제 같은 걸 쓰다 보니까 디바이스 레벨로 액세스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체가 이제 좋아져야겠군요. 네, 그래서 용량도. 이제 그 빠른 티어에서는 NVMe SSD를 가지고서 이제 대응을 하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드 제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대용량 제이밭들 네.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물리용량 기준으로 2페타예요. 저 포유의 2페타, 2.5페타 정도 되는 이런 초고밀도 제이밭들인데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저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저런 뭐랄까 컴팩트하고도 안정적인 그런 나스 게이트웨이랑 엮어서 이제 이런 고밀도 저장 요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저희에도 약간 변화가 왔습니다. 변화. 차세대 제이밭이 있어요. 차세대. 파워드 바이 모자이크가 나는데 저거는 이제 디스크 표면에다가 레이저로 쏴서 가열을 해갖고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 방식의 드라이브입니다. 네. 요게 지금 저희가 잠깐 얹어놨죠. 혹시 못 드셔 네, 보이나요? 어때요? 얘가 이제 이게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되게 비싸답니다. 30TB 하드 드라이브인데요. 네. 이런 드라이브들은 진동에 상당히 더 민감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 성능을 뽑아내려면은 네. 사이즈는 눈이 작네요, 그래도. 폼팩터는 동일하게 네, 3.5인치. 네. 네. 이제 지금은 30테라로 출시가 됐지만 네. 앞으로 이제 40, 50테라 점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드라이브들은 제 성능을 잘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 진동과 발열을 예전보다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네. 차세대 제이바 샤시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준비를 했고요. 모자익이라는 테크놀로지입니까? 모자이크는 하드 브랜드, 드라이브 기술인 거고요. 네네. 네, 이런 하드 드라이브를 또 잘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하는 차세대 제이바 샤시를 또 저희가 개발해서 출시가 머지않았습니다. 곧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일반 헬륨 드라이브였다면 이제는 이런 초고용량 하드 드라이브를 탑재한 예전보다 훨씬 더 대용량의 이런 샤시를 가지고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어떤 그 나스 시스템의 NFS의 그 네. 어떤 운영 관리 시스템의 네. 업데이트와 같이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네네. 고성능으로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저희는 이제 그래서 용량에 입각해갖고 이제 같이 네. 따라다니면서 계속 네. 이제 멋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 관리하는데 이 고용량으로 이렇게 운영 관리했을 때 효과도 확실히 또 있겠죠? 네, 아무래도? 집적도가 높다 보니 네. 그 공간적인 부분도 그런 것도 많은 있죠. 네네.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용량 우선 앞으로도 네.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따끈따끈한 제품 언제 출시됩니까? 이거요? 네. 곧 보시게 됩니다. 곧 보게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처음 이렇게 보이게 되네요. 이제는 실제품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시죠? 네 끝입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직 이쪽 분야에 대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공부 많이 했던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학구적인 얘기만 했나요? 죄송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근데 AI 인프라 구성에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는 그래도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포인트를 잘 집어주신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네. 대한 부분들도 오늘 좀 체크해봤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대표님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보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개발자 입장이다 보니까 네. 좀 더 생태계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좀 저같이 운동량이든 은둔형이에요. 이제 끊어냈습니다. 제야 계신 분들. 네. 끄집어내야겠는데 계속. 네. 커뮤니티도 많지는 않고 이스라엘이 좀 부러웠던 거는 어떤 회사가 됐든 간에 그 기술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생태계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AI 시대를 맞아서 좀 더 AI와 그리고 그 밑단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교류가 돼서 이렇게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게
좀 알겠습니다. 매우 개발자스러운 네, 답변이었어요. 어쩜 저래? 뭐 새로운 정부도 와서 또 네. 그동안에 또 미진했던 뭐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이제 굉장히 또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네.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만 네. 어떻습니까? 기대가 좀 되십니까?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쪽은 이미 잘하시는 플레이어 분들이 네, 계시는데 네, 네. 약간 연구라든지 뭔가를 좀 하시는 분들 소규모 AI 네, 네, 네. 원전으로 따지면 대형 말고 요즘 SMR 형태도 많이 그렇죠. 찾는 형태가 있듯이 네. AI도 약간 소규모지만 꼭 필요한 요소에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실제로 뭐 AI 서비스라든지 어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오퍼레이션하고 서비스를 할 때 네. 최초에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어떤 사스 시스템 형태의 네. AI 서비스를 일단 먼저 네. 하고 아니, 혹은 뭐 클라우드 운영 형태의 AI 시스템을 도입을 한 다음에 네. 실제로 해보니까 네. 돈이 너무 많으시죠. 네, 비용적인 외려 네.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려 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앞으로 더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시장을 이제 네. 네. 아이오가다 이미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장수리고 기다리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어떻습니까? 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는 자꾸 이렇게 이제 의외의 시점에서 제가 자꾸 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드 드라이브는 AI라고 하는 어떤 아이코닉한 이런 주제랑은 좀 안 맞다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눈에만 안 될 뿐이지 생각보다 대용량 데이터는 네. 하드 드라이브에 많이 저장이 됩니다. 심지어 테이프에도 많이 저장이 되고요. 그 이면에는 저희가 늘 있으니까 네. 잊지 마시고 AI 워크로드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거기에는 하드에 저장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네. 있고요. 아이오가들을 포함한 여러 역량 있는 파트너들이랑 제가 늘 네. 함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요해 보이지만 우리는 열심히 발을 네, 쏟고 있다. 바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인프라 서비스라고 하는 AI 서비스라고 하니 어떤 혁신의 어떤 방향이 인프라의 기반 없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네. 특히 그 인프라 여러의 어떤 측면에 봤을 때 스토리지가 갖는 또 중요성과 또 어떤 네. 성능이라든지 운영 관리의 필요성은 뭐 두 번 강조해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냥 두 분이 그런 역할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네. 대표님 많이 나오십시오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멘토 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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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나스 시스템에 관련된 재발견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실제 스토리지가 갖는 어떤 중요성과 실제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포커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새로운 용어들도 있고 실제로 업무를 하는데 이게 다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앞으로 AI 혁신을 위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정보를 알고 또 어떤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고요. 관련돼서 좋은 정보를 얻으셨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설문조사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설문조사까지 꼭 좀 답변해 주시고 오늘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웨비나 끝난 다음에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